청산 75%, JP모건이 어제 낸 보고서 한 줄이 지금 증권가를 뒤집어 놨습니다. 한국 증시 급락, 그 주범이 레버리지 ETF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청산이 이미 4분의 3 가까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이 와중에도 코스피 목표치를 12,500으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지금 지수가 6,747인데 말이죠. 거의 2배 가까이 더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이 숫자만 던져놓고 넘어가면 반쪽짜리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요, 이 청산 75%라는 숫자 뒤에는 지난 2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겪은 진짜 이야기가 있거든요. ETF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만든 상품을 두고 투자를 멈추라고 했고, 대통령까지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 내용부터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레버리지 이야기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내용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JP모건은 지난달 고점 이후 한 달 만에 코스피가 28% 빠졌다고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처음엔 평범한 펀더멘털 우려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레버리지 ETF가 하락을 증폭시켰고 최근엔 헤지펀드 포지션 청산까지 겹쳤다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코스피가 워낙 가파르게 올랐잖아요. 그 사이에 개인 투자자들, 롱숏 헤지펀드, 매크로 펀드까지 레버리지 자금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게 JP모건 분석입니다. 그러다 조정이 시작되니까 쌓여있던 레버리지가 한꺼번에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의 자기조정 메커니즘이 작동했다고 표현했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자산 기초 레버리지 ETF 순자산이 6월 말 5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260억 달러로 줄었습니다. 500억에서 260억. 절반 가까이 증발한 거예요. JP모건은 이걸 두고 적정 수준인 180억 달러까지 축소되는 과정의 75%가 끝났다고 봤습니다. 한국 레버리지 ETF 순자산이 시장 규모 대비로 미국의 4배 수준까지 커졌었다는 대목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쏠림이 심했다는 거죠. 헤지펀드 쪽도 볼까요? JP모건 프라임북 기준 롱숏 비율이 5.5배 이상에서 지금은 4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절반 이상 디레버리징이 진행됐다는 뜻이에요. 외국인 매도는 어땠을까요? 올해 순 매도가 1,1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인데 그중 90%가 딱 두 종목에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종목은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최상위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들이에요. 전 세계 신흥국 펀드 수백조 원이 이 지수를 그대로 복제해서 담거든요. 근데 이 지수, 종목 하나의 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게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과 한익이 반도체 랠리로 계속 오르니까 지수 안에서 두 종목 비중도 같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상한선에 걸리면 지수를 따라가는 외국인 펀드들은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규칙상 비중 초과라서 팔아야 했던 거예요. 주가가 오를수록 오히려 팔아야 하는 구조였던 거죠. 실제로 삼전닉스 두 종목에 외국인 매도의 90%가 몰린 배경에는 이런 구조적 요인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가가 빠지면서 비중도 저절로 줄었습니다. 6월 말 각각 9.5%, 8.3%였던 비중이 지금은 7.5%, 5.7%까지 내려왔거든요. 비중이 줄었으니 규칙 때문에 강제로 팔아야 했던 그 매도 물량도 자연히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뒤에서 다시 나올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그대로 이어지는 대목이고요. 신용 융자 얘기도 나왔습니다. 잔액이 250억 달러에서 210억 달러로 줄었는데 이게 전체 시가총액의 0.5% 수준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1.9%, 중국이 2.8%인 걸 감안하면 시스템 리스크를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JP모건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AI 투자와 데이터 센터 투자는 여전히 견조하고 메모리 수요 둔화도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업재, 금융, 소비재 실적 개선에 기업 지배구조 개선까지 겹치면 증시에 긍정적일 거라고 봤고요.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치 12,500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참고로 JP모건은 지난달에도 같은 목표치를 제시했었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12,500, 강세 시나리오 15,000, 약세 시나리오 8,000. 그러니까 이번 보고서는 한 달 전 전망을 뒤집은 게 아니라 급락장 속에서도 그 전망을 그대로 밀고 간 셈이에요. 여기서부터예요. 어제 실제 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 차례입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56% 오른 6,747.95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엔 6,836까지 뛰면서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고요. 삼성전자는 6.15% 오른 25만 9천 원에, SK하이닉스는 4.08% 오른 183만 6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는 삼전이 7%대, 한익이 5%대까지 오르기도 했었거든요. 바로 전날인 20일엔 코스피가 4.46% 내렸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4.31% 내린 24만 4천 원, SK하이닉스는 4.23% 내린 176만 4천 원에 거래를 마쳤었고요. 하루 만에 폭락에서 폭등으로 뒤집힌 겁니다. 반도체 대형주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양쪽에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던 다음 날에 이번엔 매수 사이드카가 걸린 거예요. 수급을 보면 더 재밌습니다.
외국인이 6,144억 원, 기관이 1조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개인은 2조 1,647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어요. 그동안 급락장에서 물렸던 개인들이 반등을 틈타 던진 거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죽고 개인은 판, 정반대 장면이 하루 사이에 벌어진 거죠. 종목별로 좀 더 볼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지분 업무 관계로 얽힌 삼성물산이 8%대, SK스퀘어가 6.46% 올랐고요. 코스닥에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9%대까지 뛰기도 했습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코스피는 지난달 고점 대비 28% 가까이 빠지면서 주요 46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같은 기간 미국 S&P 500이 0.6% 빠지는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낙폭 자체가 유독 컸던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는 포모가 조모로 바뀌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나만 못 샀다는 두려움 대신 안 사서 다행이라는 반응이 퍼진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 자체가 투자 심리를 뒤흔들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자, 청산 75%라는 숫자와 하루 만에 3%대 반등, 이 둘이 같은 방향의 이야기일 수 있는지 뒤에서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근데요, 이 얘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상품이 애초에 왜 생겼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올해 5월 27일에 처음 출시됐습니다. 도입 취지는 간단했어요. 이미 홍콩엔 국내 주식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 있었거든요. 이걸 국내로 들여와서 해외로 쓰던 투자 수요를 잡겠다는 거였습니다. 금융위 쪽 설명은 이랬습니다. 해외에서 거래되던 국내 반도체 레버리지 수요를 국내 제도권으로 끌어오면 투자자 보호도 강화되고 외화 유출도 줄어든다는 논리였어요. 실제로 해외에는 예탁금이나 교육 같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데 국내에서는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으니 오히려 안전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5월 27일 4조 4천억 원이었던 관련 ETF 시가총액이 두 달도 안 돼서 11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났거든요. 두 달 만에 3배 가까이 커진 겁니다. 이러니 변동성이 안 커질 수가 없죠. 실제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5월 27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사이드카가 24차례 발동됐습니다. 올해 전체 발동 건수의 45%가 이 한 달여 사이에 몰린 거예요. 서킷 브레이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8차례 중 5차례, 63%가 바로 이 기간에 나왔고요. 상장 두 달도 안 된 상품 하나가 시장 전체의 안전장치를 이렇게 자주 건드린 셈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도 같이 봐야 합니다. 예전엔 22% 수준이었는데 작년 말 30%, 올 들어서는 53%까지 커졌거든요. 반도체 업종의 출렁임이 지수 전체에 반영되는 면적 자체가 훨씬 커진 셈이에요.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까지 얹히니 화장이 배가 된 거고요. 도입 취지는 좋았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시장을 흔드는 뇌관이 돼버린 셈입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가 시장 구조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이 뇌관을 가장 먼저, 그것도 가장 이례적으로 짚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배재규 대표. 국내 최초로 ETF를 만든 업계에서 ETF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 20일 자기 회사가 직접 하는 상품에 대해 경고를 날렸습니다. 본인 페이스북에요. 개별 종목 레버리지와 인버스 2배 ETF를 운용하는 운용사 대표로서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다. 이렇게 운을 뗀 다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금이라도 투자를 멈추길 바란다. 자기가 운용하는 상품을 자기 입으로 말리는 겁니다. 이게 흔한 일일까요? 전혀 아니거든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고 파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공개적으로 투자 자제를 권고한 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숫자를 한번 보시죠. 5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SK하이닉스 주가는 224만 3천 원에서 184만 2천 원으로 17.9%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이 종목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두 배면 이론상 35.8%여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47.5% 급락했습니다. 이론치보다 11.7%포인트나 더 빠진 거예요. 인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론상 35.8% 수익을 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31.1% 손실을 봤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배 대표는 이걸 음의 복리 효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원주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면 ETF 원금 자체가 조금씩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가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와도 ETF 가격은 제자리로 못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지금처럼 변동성이 클 때는 매일 손실이 쌓이는 구조라고 배 대표는 짚었습니다. 누구도 변동성이 이렇게 커질 거라고 예상 못했다는 게 배 대표 설명이었어요. 그런데 배 대표는 이 글을 올린 당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캡처는 다 퍼진 뒤였죠.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운용사 대표가 자사 상품을 두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자 자제를 권고한 것 자체가 파장이 크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거든요. 상품을 파는 사람이 그 상품을 사지 말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손실 규모가 심각했다는 뜻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청와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만들었는데 외환 유출을 줄였다는 분석과 시장을 불안하게 했다는 분석이 같이 나온다고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내 투자자들 불만의 원인이 된 건 사실이다. 보완책을 신속하고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옆에서 이렇게 답하거든요. 홍콩 시장 관련 상품 규모가 20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줄었다.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됐다. 자화자찬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바로 받아칩니다. 환율 안정 효과가 있었다 해도 그건 국민이 고려할 부분이 아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자평과 현실 인식이 이렇게 갈리는 겁니다. 위원장이 성과를 얘기하니까 바로 옆에서 대통령이 그건 국민 입장이 아니라고 짚은 거예요. 이 자리에 김용범 정책실장도 거들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해외 증권에 투자한 게 1,400억 달러였는데 이 중 개인 투자가 400억 달러였다고요. 근데 올해는 6월까지 개인 투자가 28억 달러에 그쳤다며 이런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은 그건 정부 정책 효과에 대한 얘기고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이것 때문에 낙폭이 커져서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한 언론은 도입 초기 홍콩 상장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에서 2천억 원이 환매됐다는 걸 정부가 성과로 내세웠지만 환율 안정 효과는 거의 없었다는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앞서 환율 관리 차원에서 도입한 건 아니라면서도 해외로의 자금 유출을 막으려는 목적은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고요. 말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지난 16일 발표된 보완책입니다. F4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내놨는데 핵심은 5가지예요. 하나, 기본 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것도 순수 현금 기준으로요. 3천만 원 상향은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대용증권을 인정 안 하고 현금만 받는 건 8월 19일부터입니다. 둘, 매매 단위를 한 주에서 20주로 묶습니다. 소액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하던 진입 장벽을 확 높이는 거죠. 이건 증권사 전산 작업 때문에 11월에나 적용됩니다. 셋, 사전 교육을 강화합니다. 기존엔 기본 1시간에 심화 1시간, 총 2시간이었는데 여기에 심화 교육을 1시간 더 얹어서 3시간으로 늘립니다. 넷, 인버스와 커버드 콜을 포함해서 신규 상품 상장은 당분간 전면 중단입니다. 다섯, 증권사와 운용사의 광고, 이벤트, SNS 마케팅도 즉시 금지됩니다. 당국은 이 대책이 시행되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시가총액이 지금의 12조 원 수준에서 4에서 5조 원까지 줄어들 걸로 내부 추산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상장 폐지 계획은 없고 기존 보유자를 강제로 매도시키는 일도 없다고 하고요. 이 위원장은 바로 그 국무회의 자리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국내 증시 변동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에는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종목 자체가 워낙 출렁임이 심한 상황이다. 일본 키옥시아나 미국 샌디스크 같은 종목들도 국내보다 더 크게 흔들렸다. 기존 보유자 입장에서는 당장 강제로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체크할 부분은 있습니다. 8월 19일 이후 신규 매수를 하려면 3천만 원 현금 예탁 요건을 채워야 하고요.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포트폴리오라면 유동성 감소로 괴리율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괴리율이라는 게 ETF 가격과 순 자산 가치가 벌어지는 현상을 말하거든요. 신규 투자자라면 어떨까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고위험, 고수익 구조를 원한다면 규제의 직접 대상이 아닌 코스피 200 2배, 나스닥 100 2배 같은 지수형 레버리지 ETF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수형은 기존 예탁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거든요. 아니면 레버리지 없이 그냥 현물 주식으로 같은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그럼 이걸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니면 그냥 진입장벽만 높이는 데서 그칠까요? 이 부분은 시청자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증시는 어떤 상황일까요? IBK투자증권 변준호 연구원이 21일 답을 내놨습니다. 외국인이 매크로와 AI, 반도체 투자 심리 정점 통과 우려를 반영해서 단기적으로 과매도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올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 규모가 약 160조 원으로 연초 이후 평균 시가총액 대비 3.1% 수준이라고 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강한 매도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 연구원은 최근 60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 순매도액이 시가총액의 2% 안팎에 이르는 강한 매도 국면이 과거에도 오래 이어진 적은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매도 우위가 이어질 수는 있지만 매도 규모는 단기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7월 말 증시가 재차 반등 기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근거도 있습니다. 코스피 20일, 60일 이격도가 6,500포인트 기준으로 각각 83, 84입니다.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를 빼면 경험적 바닥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이후 코스피가 월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한 다음 달엔 반등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통계도 함께 제시됐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산은 75% 끝났고 과매도는 정점을 지났고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는 거죠. 그래서 JP모건도 12,500이라는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다만 75%가 끝났다는 건 뒤집어 보면 아직 25%가 남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은 청산 과정에서 변동성이 한 번 더 커질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변 연구원은 이런 단서도 달았습니다. 코스피가 6천대에서는 저가 매수 전략이 가능하지만 8천선에 가까워지면 외국인의 재매도 가능성을 다시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반기 경기 선행 지수와 수출 증가율의 정점 통과, 달러 강세 가능성, AI 투자 심리 둔화 같은 변수들이 다시 매도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권가에는 이번 반등을 추세 전환이라기보다는 과매도 이후에 나타나는 일자 회복 국면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진짜 바닥을 확인하려면 외국인 수급 안정과 빅테크 실적,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까지 같이 확인돼야 한다는 거예요. 반등이 반갑긴 하지만 아직 축포를 터뜨릴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봐야 할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빅테크 실적이에요. 알파벳과 인텔이 각각 22일, 23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하거든요. 이 실적이 AI 투자 기조를 재확인시켜주느냐가 반등의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 중 하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의 밑바닥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도구가 시장을 지키는 안전판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을 흔드는 방아쇠였을까요? 정부는 환율을 지켰다고 자평하고 상품을 만든 사람은 자기 손으로 투자를 멈추라고 했고 개인 투자자들은 반토막 난 장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세 장면,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